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눅스 마스터 1급 필기와 실기의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진정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웹서버, 스마트한 장치나 임베디드 장치에는 무엇이 탑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리눅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형태인 퍼블릭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90%가 리눅스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이고요. 그리고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또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하면 대표적으로 무료 운영체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와 패치와 그리고 개발이 빠르게 반영되는 이런 운영체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가드너에서 출제되었던 출처가 가드너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리눅스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522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813까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국내 서버의 OS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국내 OS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 필기 1급은 크게 시험이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2급과 1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접하신다 그러면 2급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급은 1차 시험이 온라인으로 실행이 되고 60분의 50문항이 출제가 돼서 온라인상으로 1차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이후에는 2차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2차는 필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자, 필기는 100문제에 100분의 80문항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0점 이상이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과목당 꽈락이 있기 때문에 40% 미만이면 꽈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는 리눅스 필기 1급은 1차 시험이 있고요. 자, 1차 시험은 2급의 2차 시험과 동일한 필기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지선답 10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주로 60점 이상이어야, 평점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겠고요. 자, 과목당으로는 여러분들이 40% 미만인 경우는 꽈락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과목, 한 과목에 꽈락만 있어도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필기 부분을 잘 골고루 맞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 시험에서는 필기와 실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이 필기는 40% 그리고 실기는 60%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리눅스 환경에서 어떤 실기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것도 보면 단답과 서술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5문항에서 7문항은 실기 위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그 다음에 2차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 마스터 1급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보시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인 민간 자격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리눅스 OS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운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눅스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개발 그리고 관리 능력을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실무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차 시험은 필기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실기, 서술형이나 이런 실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 실무의 이해가 첫 번째 과목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과목으로 자,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눅스 시스템의 관리 부분에서 두 번째 과목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및 자, 서비스의 활용에서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으로 리눅스 실무의 이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리눅스 커널은 누가 만들었는데, 자, 리눅스 커널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물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니은이 개발한 자, 교육용 유닉스인 미닉스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닉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자, 그 부분을 기억과 니은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 리눅스 커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부팅이 될 때 자, 로드되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널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그리고 시스템 자원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에 자, 이루어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전체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디스크 파일로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커널인데요. 자, 이 커널이 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하드웨어 자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드웨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CPU라든지 또 하드디스크, 자, 이렇게 하드웨어로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카드,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커널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자, 여러 가지 프로세스, 또 메모리 관리, 그리고 파일 관리, 입출력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어떤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커널 말고 자, 여기에 중간에 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 쉘은 무엇을 하는 거냐?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 커널에 전달을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자, 이것을 커널로 자,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커널이 실행한 어떤 결과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명령 자, 해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잘 안 보여서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커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눅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1987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셨던 자, 앤드류 스튜어트 타넨바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운영체제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교육용으로 자,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닉스입니다. 자, 그때쯤에 한 3, 4년 후에 자, 1991년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대학원생이 리눅스 토발즈가 있었는데요. 자, 이 토발즈가 미닉스의 기능을 보니까 조금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직스에 호환이 되는 운영체제 커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도 기억나시나요? 자, 이분은 미국의 프로그래머고요.
Emacs라고 하는 GCC, 그 다음에 GDB라고 하는 디버거를 개발한 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리처드 스톨만 하면은 떠오르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마 GNU 프로젝트를 한 사람, 그래서 자, GNU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FSF에 추구하는 정신은, 자, 소프트웨어는 소스를 포함해서 공개, 자,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이 소프트웨어는 소스를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배포되어야 소프트웨어 자체를 비롯해서 사용자나 개발자가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인데요. 자, 이런 재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리눅스처럼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프로그램들 발전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에서 자, 첫 번째 리눅스 커널은 누구였었죠? 자, 바로 리눅스 토발즈였죠. 자, 그리고 니은은 미닉스를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죠? 자, 앤드류 스튜어트 타넨바움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켄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켄 톰슨은 미국의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개발과 C 언어의 모체가 됐던 B 언어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도 정규 표현식이나 UTF-8 인코딩 정의를 정의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데니스 리치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바로 C 언어를 만드신 분이죠. 자, 1972년에 벨 연구소에서 만든 언어가 되겠습니다. C 언어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탄탄한 언어를 개발한 데니스 리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설명에 해당이 되는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특정 프로세서의 표준 출력을 다른 프로세서의 자, 표준 입력으로 쓰이게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프로세서 간의 통신 기술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리다이렉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파이프, 그리고 라이브러리, 가상 콘솔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프로세서의 입출력을 자, 표준 입출력이 아닌 다른 입출력으로 변경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또 파일의 내용을 프로세서 입력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ps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자, 어떤 파일에다가 자,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명령어 결과가 자, 이 파일에 저장이 되는 표시인데요. 자, 이렇게 리다이렉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리다이렉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다른 파일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쓰는 기호가 되겠고요. 자,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파이프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기호로 표시하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cat이라는 명령어를 쓴다 그랬을 경우에 cat에 자, m.txt라고 하는 파일을 자, more라고 해서 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표준 출력을 자, 이렇게 다르게 프로세서 간의 통신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은 자,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면 라이브러리라는 말 많이 듣죠. 자,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루틴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가상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니터를 장착한 시스템에 여러 개의 가상 화면을 제공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6개의 가상 콘솔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정에 해당이 되는 라이센스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이 라이센스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자,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나 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재배포 시에는 소스 코드 또는 재배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차물이나 아니면 또 다시 다시 배포를 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소스 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 코드를 포함해서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제 비공개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하도비나 톰캣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라이센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GPL이라고 하는 것은 출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무료고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수익을 위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변경한 내용이나 모든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한다. 이런 마인드로 만든 프로그램이 GP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GPL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독점 프로그램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LGPL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SD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L이라고 하는 것은 BSD와 그 다음에 GPL 라이센스를 좀 좋은 점만 혼합해서 만든 그런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센스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자, 비공개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공개 가능했던 부분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보면 BSD, 그리고 아파치, 자, 그리고 비공개 가능했던 것이 MIT인데, 자, 아까 MIT는 없었어요. 거기에 보기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톰캣 하면은 아파치 서버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톰캣을 깔아서 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아파치 서버인 아파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리눅스에서는 이 배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배포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할 때 자,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칼리 리눅스도 이 리눅스 배포판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럭키 리눅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럭키 리눅스인데, 자,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해서 자, 이것을 줄여서 자, R 레드햇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리눅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RHE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럭키 리눅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도 레드햇에서 유래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배포판이라는 것이고, 자, 그 대신 여기에서는 자, CentOS의 정신적인 후속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CentOS인데 이것도 바로 레드햇 기반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배포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도 그 유니티를 사용해서 만든 리눅스 배포판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크게 리눅스 커널이 네, 이거는 지울게요. 자, 커널이 발전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데비안이라고 하는 계열, 그리고 그다음 슬랙웨어 계열, 그다음에 레드햇 계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슬랙웨어부터 볼까요? 자, 수세라고 해서 오픈 수세 이런 것들이 이제 슬랙웨어가 되겠고, 데비안에서 보면은 우분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닉스 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레드햇 계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계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센트OS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리눅스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리눅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 다시 보면 자,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자, 칼리 리눅스. 자, 칼리 리눅스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의 정답은 자, 바로 데비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설명의 경우에 구성해야 할 인프라 기술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다수의 웹서버를 운영 중으로 웹서버 앞단에 로드 밸런스를 이용해서 부하 분산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드 밸런스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오류에 대비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고계산용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베어울프 클러스터는 자,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번, 3번은 답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가용성 클러스터나 그 다음에 HPC 클러스터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여기에서 HPC 클러스터는 고성능의 계산 작업을 하는 그 계산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슈퍼컴퓨터 구성을 사용하는 그런 클러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답은 자, 여기선 고성능이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하 분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자, 고가용성 클러스터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고가용성 클러스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클러스터이고요. 주로 이제 금융권 내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하 분산기 그리고 뭐 백업 서버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통신하면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고가용성 클러스터였죠. 자, 고계산용 클러스터는 앞에서 베어울프라고 하는 클러스터와 같은 내용이고 과학 계산용으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HPC 클러스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용성 클러스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사용 가능한 디스크 용량을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10기가 용량입니다. 10GB 용량이고 하드디스크는 6개가 장착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하나는 스페어 디스크를 하나 만든다는 것과 그리고
레이드 5로 구성되어져 있다. 요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드 5에 대한 어떤 구조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최소 3개에서 5개의 디스크로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자, 우선은 레이드 뭐의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면 최소 3개의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최소 3개여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조는 페리티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예요. 그래서 페리티 정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페리티 정보가 디스크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페이트 공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33.3%가 들어가겠고요. 4개인 경우는 25%, 그다음 5개인 경우는 20%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레이드 5는 레이드 0의 어떤 단점, 결함이 있었는데 그 결함을 허용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레이드 1의 저장 공간의 비효율적이었던 것을 보완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드 5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디스크 개수도 늘리고 늘리면 저장 공간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레이드 5를 자, 뭐라 한다면 자, 요거를 자, 하나가 10GB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10GB에 적어도 5개다 그러면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50GB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뭐 적게 구성할 수도 있지만 최대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디스크도 하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어 기능까지 있다 하게 되면 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40GB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의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상태. 자, 이렇게 루트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 설정 파일에서 이런 인자 값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자, RO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읽기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뭐로 바꿔 주셔야 되냐면 자, RW로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자, RW로 바꿔 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 요 부분을 자, 초기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init 값이 자, bin 그리고 sh라고 하는 경로에다가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그 뒤에 있는 것은 언어는 코리아고 그 다음에 자, UTF-8을 쓴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패스워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운영체제를 재부팅을 해서 자, 거기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변경한 후에 이 편집 모드에서 반드시 종료한 다음에 재부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SSH 데몬인데요. 자, 이 데몬이 리눅스 부팅 시에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보통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OS7부터 사용이 되는 데몬 관리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시스템 CT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부팅 시 로드 활성화되는 것이 enable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태를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시작은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이렇게 SSH 데몬이 리눅스 부팅 시에 실행이 되는 예서 부팅 시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팅할 때 로드되는
활성화되는 것은 바로 자,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원격지 X 서버에 자, 응용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서 X 클라이언트에서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원격지에서 X 클라이언트로 이동하게 되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X 서버에서 자, X 클라이언트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 접근을 허가해야 되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 뭐다? X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X 서버에서 그 다음에 X 클라이언트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X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서 X 클라이언트에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간다 그러면 X 호스트가 맞지만 자, X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지인 또 X 서버로 자, 뭔가를 보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터미널이 정의되어 있는 환경 변수를 자, 뭐로 바꿔야 되냐면 디스플레이라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X 클라이언트에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자, 여기에서 서버 쪽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보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기 쉬운데 2번으로 답을 쓰실 수 있는데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1번의 GD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령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명령어에서 echo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는데요. 자, 이 echo는 출력하는 문입니다. 자, 그런데 출력에 오른쪽 더블 커터로 되어져 있는 영역에 자, 내용을 출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echo의 뒤에 더블 커터는 뒤에 있는 그대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자, 이렇게 홀다운표로 되어져 있는 그 싱글 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echo는 명령을 실행하지만 그 echo 속에 이렇게 싱글 쿼터의 붙이면 이거는 명령어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WD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는데 이 명령어는 뭐냐? 현재 위치한 그 작업 디렉토리의 경로를 출력해 주는 그런 명령이죠. 자,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유저가 있을 때 그 유저는 앞에 어디에 되어져 있냐면 루트 다음에 자, 홈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이 됩니다. 자, 홈에 저장이 돼서 이 안에 자, 여러분들이 IHD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를 절대 경로를 출력해 주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my home은 그대로 나오겠죠. is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홀다운표는 명령어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걔는 빼고 그 다음에 home 그리고 id가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테스트 20 그리고 마이너스 GT라고 되어져 있고 3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G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옵션인데요. 자, GT는 뭐뭐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크다라는 건데요. 자, 이 문장은 간단히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문입니다. 자, 그래서 셀 스크립트에서 보통 if문과 비슷한데요. 만약에 여기에 테스트 자, 20이 30보다
자, 크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큰가요? 크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거짓이 나오겠죠. 자, 거짓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거짓은 바로 결과가 자, 1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호출 방법의 하나로 새롭게 생성되는 프로세서는 호출한 프로세서의 자식 프로세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자, 새롭게 생성된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죠. 자, 호출한 프로세서의 자식 프로세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로 자, 포크라는 것과 EXEC라고 하는 두 가지의 프로세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에서는 첫 번째는 자, 포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호출하는 방법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포크는 세로 프로세서를 위해서 자,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자,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복사본 형태의 프로세서를 실행하는 형태로 기존의 프로세서는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고 새롭게 생성된 프로세서는 원래의 프로세서랑 똑같은 코드로 기반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포크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프로세서의 자식 프로세스처럼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EXEC 같은 경우는 원래 프로세서를 새로운 프로세서로 대체하는 형태로 호출하는 프로세서의 메모리에 새로운 프로세서의 코드로 덮어 씌워 버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고 그냥 덮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포크처럼 새로운 프로세서를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고 EXC에 호출된 프로세서만 메모리에 남겨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크는 복사본으로 형태로 프로세서를 제어하고 메모리는 PCM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할당하는 형태로 가지지만 EXEC 같은 경우는 세로 프로세서의 코드로 덮어서 써진다는 것. 자,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의 프로세서를 생성한 다음에 이니트 프로세서에 직접 요청해서 실행 레벨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둘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포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널 번호 숫자 없이 가장 큰 시그널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널 부분인데요. 자, 이 시그널 부분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 시그널의 자, 초기이죠. 자, 이 시그널에는 여러 가지 번호들이 있는데 자,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시그널의 요 부분에서 첫 번째 거는 자, 시그널 번호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킬인 경우는 자,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탑은 19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그널을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는데 자, 이 시그널 이외에도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번호가 많으니까요. 자,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그널 번호 숫자 없이 가장 큰 시그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바로 자,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중 백그라운드로 수행 중인 프로세서를 확인하는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백그라운드로 수행 중인이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명령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프로세서 명령 중에서 BG가 있습니다. 자, BG는 앞에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전환하는 명령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BG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FG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전환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포그라운드가 되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그라운드로 전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수행 중인 프로세서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수행 중인 프로세서를 확인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환하는 명령이면 뭐 FG, BG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프로세서를 확인하는 명령이에요. 즉 프로세서를 리스트로 쭉 전체적인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서를 볼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바로 jobs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음 명령은 무엇이냐면 프로세서를 중단하지 않고 이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령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세서에 관련된 명령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순서로 나열된 PDU라고 하는 단위로 알맞은 것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 장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 단위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OSI 7계층이 있죠. 자, 그러면 물, 대내, 전세, 표응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첫 자만 따서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논에다가 물을 대죠. 그러니까 물 대내. 그 다음에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그 다음에 표응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련된 계층 문제에서는 다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물리 계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계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우선 물리 계층에서는 비트 단위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입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패킷 단위로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패킷이 되겠고요. 전송은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데 넘겨줄 때 세그멘트 단위로 처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인데요. 세션 계층은 바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계층은 뭐였죠? 전송 계층은 세그멘트였죠. 그래서 세그멘트.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킷. 자, 그리고 나서 프레임. 자, 프레임은 데이터 링크 계층은 바로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 전기 및 전자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조직으로 전기, 전자,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과학 전공자들이 참여해서 주요 표준, 연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관이냐면 바로 IEEE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자, 이것은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자, 랜이나 맨 표준을 제정한 그런 부분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ICAN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이제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국제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ANA는 IP 주소, 그 다음 최상위 도메인 등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ISO는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배우셨던 OSI 7계층에 관련된 프로토콜 제정하거나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자, 여기에는 국제 도메인 부분에 처리하는 관리하는 기구라는 것, 그리고 비영리 기관이면서 자, 인터넷 도메인 관리나 정책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IANA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넷 할당 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IP 주소라든지 아니면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ISO라고 하는 것도 자, 기본적인 거 있고 우리나라에서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 산업 및 통상 표준의 문제점 개발을 위해서 국제적인 통용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이트웨이. 다음 조건일 때 해당이 되는 게이트웨이 주소값을 가장 알맞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 먼저 IP 주소가 있는데요. 자, IP 주소 부분에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를 만들 때는 자, 이렇게 IP 주소와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자, AND 연산자로 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요 주소가 바로 이제 IP 주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자, 26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자, 요 IP 주소는 그대로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 서브넷 마스크는 자, 26이라고 하는 것은 1비트가 자, 26개의 비트에 자, 이기 때문에 26비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서브넷 마스크로 구하는 수식은 자, 앞에가 255, 255, 255 다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190 자, 26개의 비트를 풀어 보시면 자, 19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빼고 자, 뒤에 있는 것만 이제 계산을 해서 넣는다면 앞에 부분에서는 자, 150을 자,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자, 8421 14 128 이렇게 될까요? 4개 200 256. 자, 이렇게 되면 150이 되게 되면 자, 250 128 그다음에
자, 128에다가 자, 16 144가 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자, 6이 되면 되니까 4하고 2에다가 0을 넣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좀 지저분한 건 지워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요거는 뭐냐면 자릿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제가 그냥 숫자로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시게 되면 자, 앞에 있는 숫자는 150이라는 숫자는 자, 요런 숫자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192는 자, 192는 어떻게 쓰면 되죠? 128에다가 자, 64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넣으시면 자, 192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자, AND죠. 자, AND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ND 연산자는 바로 둘 다 맞아야 같은 것이어야 그 1이 되죠. 그래서 1, 1인 경우에 1이고 나머지는 자, 다 0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밑에 표시된 것이 공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7개죠. 그래서 요건 하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128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128인데 128보다 자, 128은 이제 그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129부터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29인 게이트웨이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령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호스트의 맥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스트에서 어떤 맥 주소를 알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P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이더넷 장치의 IP 주소나 라우팅 정보 등의 설정 정보를 출력하고 변경하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자, 주로 이렇게 맥 주소를 확인할 때는 바로 ARP가 되겠죠. 자, 3번에 보면 IF config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거나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넷 카드 설정 정보를 출력하거나 자,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런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명령어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SSH에 자, 접속한 호스트의 IP 주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특정 호스트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명령으로는 자, ARP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은 캐시를 관리하는 이런 명령인데 현재로는 접속되어 있는 32비트 IP 주소를 하드웨어 주소로 바꾸어서 기억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렇게 로컬 호스트에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호스트의 맥 주소를 확인할 때 쓰는 중요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 미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자,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설정하는 이런 유틸리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드 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 이더넷 카드 설정 정보를 출력하거나 변경하는 명령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요 4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SSH로 접속한 호스트의 IP 주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바로 뭐냐면 자,
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리눅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의 실기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